자, 파이널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오기 전에 되게 못 올 뻔했어요. 불운이 갑자기 두 번이 겹쳐가지고 잘못하면 특강을 못 할 뻔했는데 진행할 수 있게 된 거 보면은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실력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 운도 기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운도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이제 긴장 푸는 의미로서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제가 오다가 그 강남순환 도로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차선이 4개 차선이 되다가 3개 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 있는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이를 놓고 이렇게 차선을 천천히 바꾸고 있는데 뒤에서 막 전속력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킬러인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대로 그냥 꽝 부딪히면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코앞에서 콱 멈췄어요. 저도 이렇게 방향이 틀긴 했지만 그래서 진짜 10년 감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 나와서 요 앞으로 와서 이제 서울 정보산업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앞을 가는데 버스 그냥 뒤에 따라갔거든요. 근데 버스가 당당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앞차 가니까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신호등이 파란색이 된 지 좀 됐더라고요. 또 요번에 가해자가 될 뻔했죠. 앞서는 제가 피해자가 될 뻔했고 횡단보도가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데 그냥 그 사이를 버스가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사람 칠 뻔했죠. 그래서 제가 또 보고 오 하고 멈췄거든요. 또 특강 못할 뻔했는데 오게 됐죠.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불운이 이렇게 연달아 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 거 보면은 이게 여기 안에서 다 나온 건가 보다 이런 또 쓸데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막판인데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많이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미 우리가 다 배웠던 자료들이고요. 그런데 그냥 목차만 하고 판례만 해가지고 뭐 나오면 이거 쓰세요 뭐 이거 아시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험날 갔을 때 활용할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제 자료를 처음부터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뭐 수험서에 다 했던 내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축적으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 보던 내용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볼 수 있도록 지금 편집을 한 거고 양해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보다가 제 교재로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그냥 교재 체크하시면 돼요. 교재에 이 내용 있었지? 하고 확인하시고 되고 다시 한 번 더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그런데 새롭게 배우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했던 내용하고 또 비교를 하시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내용하고 다르면 그러니까 그런 정리 시간을 줄여서 그냥 여기 있는 내용 이거 그대로 외워서 가자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 출제된 거 보고 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요 안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걸 소화하고 갈 수 있냐 이 문제죠. 우리 시험 범위보다 훨씬 더 넓게 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웬만한 이제 강사들의 모의고사 그리고 최신 판례 중에 중요도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그냥 다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저히 뭐 이거 정리 안 되는데 이거 영 많아서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건져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범위가 근기법하고 기타 법령 중에 기간제법까지 정리를 했어요. 내일은 노조법하고 기타 법령 중에 산재 그리고 파견법 여기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나는 실력이 아직까지 뭐 일반론 쓰고 외우고 할 시간 없다 하면은 이 중에서 제가 밑줄 그어놓은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의 중에 제가 이거 A급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외우고 가시면은 시험장 가셔서 일반론은 구성할 수 있다. 판례는 쓸 수 있다. 사항 검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공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렇게라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4시간 동안 해야 되고 되게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자, 3페이지 가시면은 근기법상 근로자 보이시죠? 근기법상 근로자 논점은 뭐 그렇게 A급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채권 출심원 사례도 있고요. 보험회사 지점장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 등 설치기사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중요도가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근기법상 근로자 판례의 법조문부터가 나가야 되겠죠. 그게 로마자 1번의 의미 취지의 근기법 제2조 1항 1호라고 돼 있죠. 이 조문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되고요. 판례는요. 로마자 3번 가시면 판례 법리 보이시죠? 전제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실질 보이시죠? 실질을 봐야 된다. 이 내용 쓰시고 양가로 이번에 사용자수 관계 판단 지표 1에서 9번까지는 그대로 복붙하셔야 되겠죠?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2번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변화 보이시죠? 이거는
강약 조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접속 관계 판단 지표에서 동그라미 1번이 예전에는 구체적 지휘감독이었는데 상당한 지휘감독 바뀌었다는 점. 그 다음에 사용자 우월적 지휘 요소인 3번 동그라미라든지 2번 동그라미라든지 4번 동그라미, 이거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휘로서 요즘 강한 요소는 아니고 부수적 요소로 쓰이고 있다, 이거 보여주시면 되고, 5번 동그라미 이것도 요즘은 기계, 기구, 도구 이런 것들을 근로자가 직접 가져오는 직무도 있다, 이런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6번은 추가되는 기준이죠. 추가되는 기준으로 요즘 너무 업무가 마이크로로 쪼개지다 보니까 업무가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나오고도 있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근기법상 근로자다라는 것들을 사용접속 관계 판단 지표로 결론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임원 사례가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임원 사례는 A급이죠. 네, 이거는 달달 외우고 가셔야 되고, 자, 임원 사례에서는 뭘 쓰셔야 되냐. 임원은 똑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분은 종속관계에서 근로하는 게 아니라 위임관계죠. 그래서 로마자 1번에 위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죠. 로마자 2번 가시면 이제 판례, 자, 판례는 1번, 2번, 3번 숫자 목차 3가지가 있죠. 이 내용을 전체를 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내용에 가시면 이사의 법적 지위 보수의 성격에서 키워드는 첫 번째 줄 끝에 사무처리 위임 보이시죠? 예, 임원은 사무처리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가 나와줘야 되겠고, 그리고 임원이 받는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아도 이거는 근기법 소정의 임금이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예, 근로자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기법상 임금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수에 불과하다, 이걸 나와주면 됩니다. 다음 2번 내려가시면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양가로 1번의 판단의 전제에서는요, 두 번째 줄에 가운데 형식 보이시죠? 예,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로 근무하냐, 이게 나오시면 되겠고, 다음 양가로 2번 가시면 임원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단 사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례는 동그라미 1번에 지위 명칭 형식 명목 보이십니다. 예, 형식과 명목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했다, 그럼 근기법상 근로자죠. 다음 4페이지 2열 가시면은 거기에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보이시죠? 예, 동그라미 2번은 위임관계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종속 근무도 일부 있다, 그러면 또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음에 3번 목차 내려가시면 비등기 임원 나옵니다. 등기가 되지 않고 비등기니까 이 사람이 근로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비등기 임원인데도 위임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그 4가지 기준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채용 경위, 어떻게 임명되었느냐, 특별 임용. 2번 동그라미 해당 업무 총괄해서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 자, 업무에 총괄권이 있을 것. 3번 동그라미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할 것. 4번 동그라미 차별에 대한 처우받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위임일 수 있다라고 했죠. 이 기준을 그대로 임원 나왔다, 임원 나왔다 하면은 이 판례 다 쓰시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판례로 결론 내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음 외국인 근로자 갑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오늘은 근기법 편을 볼 거고 내일은 노조법 편을 볼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도 A급으로 꼽히고 있고 타 시험은 기출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출발점이 어디냐, 종속관계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근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고용을 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국관리법에서 체류 자격이 없고 고용하지 말라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근로자가 되느냐, 출입국관리법을 우선 적용해서 근로자를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법전에 주어지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이 정도는 써주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로마자 2번 가시면 그럼 출입국관리법의 취지가 뭔지에 따라서 근로자가 인정되는 게 달라지니까 양가로 1번에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의 취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네 번째 줄에 출입국관리법은 사실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죠. 사실행위 금지 줄 것이고, 다음에 마지막 줄에 가시면 그 줄 사실행위에서 2줄 아래 내려가시면 법률 효과까지 금지한 건 아니다라고 돼 있죠. 법률 효과 줄 거 주시고, 자, 그래서 법률 효과가 인정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목차 가시면 양가로 2번에 근기법상 근로자 되느냐라고 갔을 때는 2열 가시고 첫 번째 줄 끝에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고 임금 받았다, 그럼 근기법상 근로자다. 그렇지만 사실행위가 중지되니까 2번 목차 내려가시고 2번 목차에서는 네 번째 줄에
취업 자격 없음을 이유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사실행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 목차. 그러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됩니까? 예, 산재법상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를 의미하니까 산재 보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만약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자격이 없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문제되는 걸로 시험 문제 출제되면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쓰시고 바로 결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요. 자, 경업금지 약정 가보시고요. 예, 경업금지 약정도 안 나온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A급은 아니고 B급 주제인데 그런데 최신 판례가 하나 추가됐어요. 로마자 5번 보이시죠? 명예퇴직자 재취업 금지와 경업 금지에 대한 판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면서 로마자 5번은 A급 주제고 그 앞에 있었던 기존 논점은 뭐 B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정리하시면 좋겠죠. 자, 경업 금지는 뭐냐? 재직 중에 딴 직장 일하지 마.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 회사의 경쟁 회사 가지 마. 이게 경업 금지 약정이죠. 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의는 이거 법 좀 안 주어져 있으니까 보고 외워 주셔야 된다. 이거는 읽지 않을게요. 자, 로마자 2번 가시면은 재직 중과 재직 후가 문제가 나눠지고 있죠.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에 당연히 따라붙으니까 별도 계약 체결할 필요 없으나 2번 목차에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특약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특약 필요한 경우로 나왔다면 로마자 3번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권과 입증 책임 이 문제가 대두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회사 그만두고 딴 직장 갔어요. 딴 직장 갔더니만 특약에 따라 가지고 너 이직하지 마 이럴 수 있다 했죠. 예, 그랬을 때는 1번의 이 특약의 효력은 두 번째 줄에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민법 103조 위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근로권 제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2번 목차의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서 1에서 6번까지의 판단 기준이 쭉 나온다고 했어요. 이것도 다 외워주셔야 되죠.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퇴직 전 지위, 그 다음에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3번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 요거는 세 번째 줄에 영업비밀 플러스 알파다 제가 강의했었죠.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죠. 요거를 다 외워주셔야 되고 입증 책임도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어쨌든 사용자가 입증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로마자 4번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돼 있죠. 부정경쟁방지법은 특약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 가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로마자 4를 쓰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특약 얘기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로마자 3까지만 쓰는 겁니다. 다음에 로마자 5번은 명예퇴직자 사례로서 명퇴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명퇴하면 플러스 알파로 뭘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퇴 신청했고 회사가 수락했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명퇴 조건으로 뭐 연봉 더 줄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녀 학자금 더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직하지 마. 몇 년 동안 이직하지 마. 근데 이 근로자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회사 이직을 했던 경우들이죠. 자, 그 사례가 나오면 로마자 5번을 쓰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명예퇴직에 관한 해제 조건은 경쟁업체 재취업만으로 부족하고 재취업이 직장의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원래 다녔던 회사입니다. 원래 다녔던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서 원래 다녔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그냥 명퇴자들이 이직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 동종업계로 이직했고 그 회사 다니면서 알고 있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팔아넘겨가지고 경쟁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그럴 가능성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단순히 그냥 재취업했다 이걸로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자 3은 주로 보면은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다라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자 5도 결론 어때요? 그 약정도 어쨌거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엄격 제한적 해석한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경업금지 약정 위반이다 해서 손해배상해라. 전직금지해라.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예, 요거는 원래는 마이너한 주제였는데 최근에 개정 판례가 나왔죠. 예, 그러면서 사회통일사 합리성 법리가 없어지면서 집단적 동의권이라는 판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 부분이냐? 그게 로마자 4 보이시죠? 로마자 4. 여기가 지금 A급이에요. 근데 집단적 동의권 남용을 쓰려면 당연히 뭐가 나와줘야 돼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무효다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 집단적 동의권으로 가서 무효지만 동의를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이 동의를 안 해서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자, 무효예요. 원래 과반수 근로자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동의 안 했어요. 동의 안 하면 원래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효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한 것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다. 이렇게 가면 그러면 동의 안 거쳐도 어떻게 돼요? 동의 안 거쳐도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동의권 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려면 요 앞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절차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학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집단적 동의권에 대한 얘기까지 추가로 정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돌아가서 자, 취업규칙의 의의나 로마자 2번의 의의 및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실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원래의 수험서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번에 판단 기준에 B급 출제 논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라고 보시면 3번 동그라미 보이시죠? 3번 동그라미, 예, 이 부분만 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은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위로 올라가 봅니다. 일부 근로자율이 일부 근로자 분리라고 돼 있죠. 근로자 간 유불리가 혼재됐을 때는 우린 불이익 변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는 근로조건 간 유불리가 혼재했을 때는 그때는 종합적 검토한다 했어요. 근데 3번 동그라미 뭐냐면은 여러 개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한 근로조건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한 근로조건이 변경됐을 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방송국에서 원래 고정적으로 야간근로 시켰다가 그러다가 야간근로를 좀 적게 하는 형태로 교대제를 개편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개편하면 임금 면에서는 근로자한테 불리한 거예요. 야간근로 수당 50%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야간근로를 안 하게 되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임금 면에서는 불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간근로는 그건 발암물질이잖아요. 2급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간근로를 안 하게 되면 건강 측면에서 또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한 근로조건을 바꿨을 뿐인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건강과 임금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3번 추가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3번을 보시면 근로자에게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대가관계나 연계성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 고려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임금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야간 근로가 줄어들어서 건강해질 수 있다? 그건 유리하잖아. 그럼 종합적 검토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유리한 변경이다. 이렇게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야간 근로 생각하시고 결론은 유리한 변경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손꼽고 있는 문제로서는 동의 방법 부분 보이시죠? 동의 방법에서 원래 과반 노조 있으면 노조 동의 얻으면 되죠. 근데 근로자 과반 노조가 없을 때 과반 노조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반수 동의에서 양가로 3번 동의 주체에 의한 동의 방법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반가로 2번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이 부분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밀고 있는 논점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구 부서별 동의하면 돼. 이렇게만 지금까지 다루고 있었는데 라본 보시면 적법한 동의를 위한 사용자 조치 보이시죠? 이 부분이 출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 2, 3, 4 네 가지로 법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잘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1번 동그라미부터 가보십니다. 라의 두 번째 줄에 1번 동그라미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 공고, 설명,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취업규칙 뭐 바꾸는지 알리라는 얘기죠. 다음 2번 동그라미 가시면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해서 찬반 의견을 교환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의 시간 줘라. 그래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라. 3번 동그라미는 집단적 의견이 찬성일 것이 요구된다라고 돼 있죠. 예,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근로자들이 자기의 생각들이 바뀌겠죠. 그 결과 집단적으로 취합한 의견들이 찬성으로 수렴해야 되고 4번 동그라미는 세 번째 줄 내려가세요. 4번 동그라미에서 두 줄 아래 내려가시면 가운데 부분적 회의를 위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 회합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 의사로 확인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돼 있죠. 자, 이 문장에서는 바로 유추가 안 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어땠죠? 팀을 너무 쪼갰었죠. 팀을 너무 쪼개가지고 부서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집단의 의사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 동그라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까지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급으로 손꼽히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 이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9페이지 오셔서, 자, 9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집단적 동의권으로 판례 법리를 변경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동그라미,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다. 2번 동그라미, 집단적 동의는 근로자 권익 보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근본 정신 기득권 보호의 원칙으로 도출되는 절차 이상 중요성을 갖는 유효권이다. 3번 동그라미, 사회통합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확정적이다. 법적 불안정성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사회통합 합리성이 없어진 거죠. 4번 동그라미,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94조 1항 단서 영역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자 다음 줄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 노사 대등 결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종전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통합 합리성 법리가 있었는데 사회통합 합리성 법리성의 문제점이 뭐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아도 취업규칙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네 가지 근거입니다. 네 가지 근거의 첫 번째가 동의는 중요해요. 2번 동그라미가 이것은 동의 절차 이상의 중요성이 있어요. 3번은 사회통합 합리성은 문제가 있었어요. 4번 동그라미는 강행 규정인 94조를 왜 무시하죠?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번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하면 두 번째 줄 끝에 신의 성실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예, 동의라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한테 동의권을 줬어요. 하지만 그 동의는 어떻게 된다? 신의 측에 맞춰서 권리 남용 없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쯤 오십시오. 변경의 필요성이 객관적 명백히 인정되고 집단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더라. 그러면 이건 우리는 동의권 남용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줄 1열 마지막 줄 가면 이 동의권 남용에 대한 해석은 엄격,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가 몇 번 한 설득하려다가 노조가 반대하니까 그냥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지하게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옆에 2열로 가시면 신의 성실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마지막 줄에 가시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직권 판단할 수 있다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이렇게 A급으로 꼽히는 집단적 권리 남용에 대한 법리까지 보셨고 10페이지 가시면 또 A급으로 꼽히는 게 퇴직 후 재채용을 정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예, 이 부분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죠. 요즘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퇴직한 뒤에 청년 고용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근데 베이비붐 세대 퇴직하고 바로 노동력은 또 없고, 하지만 정년을 늘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재채용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취업규칙 사례가 다뤄졌고요. 아직 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에는 너무 지금 날짜가 밀접해서 다루진 않았는데 최근에 나왔던 또 대법원 판례가 뭐가 있냐면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갱신기대권으로서 계약 만료가 된 사람인데 정년퇴직한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로서 갱신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나왔거든요. 이거는 아마 내년에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재채용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원래는 근로조건이다,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직 중만 얘기해요. 근데 이 사례는 특이했던 게 로마자 1번 보시면 퇴직 후 재채용하는 것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취업규칙은 재직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니까요. 퇴사했으면은 퇴사한 사람은 근로조건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자, 첫 번째 줄에 제가 줄을 안 꺼놨지만 취업규칙 단어 보이시죠? 취업규칙은 첫 번째 줄 지나가시고 두 번째 줄에 근로자의 복무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명칭을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업규칙이 이렇게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줄 꺼진 내용 이제 들어갑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복무규율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이게 원칙이란 거죠. 그런데 다음 줄 가시면 근로관계 종료 후 권리 의무에 관한 상의를 하더라도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 대우에 관해서 정한 것이라면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종료죠. 종료 후라 해도
근로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했던 최초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료 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근로조건이 되느냐? 직접 관련된다 했죠. 존속하는 근로관계가 직접 관련된다 했죠. 그래서 이거 사례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퇴사를 하는 조건이었죠. 계속 다닐 건지 아니면 조기 퇴직할 건지 회사가 제시하고 조기 퇴직에 대해서 수용하면 그럼 우리 회사가 재채용해 줄게. 이렇게 해서 회사가 재직 중에 조건을 내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 중에 그냥 쭉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퇴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제한. 그러니까 근로조건이지. 이렇게 갔던 겁니다. 보통의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로마자 1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가시면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특별퇴직하는 근로자의 대우를 정한 조건으로 취업규칙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도 중요한 텍스트죠.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사규를 생각하실 거예요. 사규, 회사의 취업규칙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건 뭐였죠? 그냥 회사 제도였단 말이에요. 회사 제도로서 특별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취업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하는 회사의 안내서, 회사의 결재문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로 해석될 수 있다? 취업규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시험 문제 나왔는데 무슨 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었다. 이런 거 나오면 결재문? 취업규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취업규칙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롬마자 2번 가시면 취업규칙 해석 보이시죠? 자, 취업규칙 해석은 또 줄 꺼진 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성격에 비춰서 원칙적으로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되고 문헌의 의미를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 엄격해야 된다 해서 객관적 해석해라. 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요. 그 객관적 해석을 비추어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2열에서 세 번째 줄 보이시죠? 특별퇴직에 대한 혜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볼 때 재채용 부분은 재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가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례가 특이했던 게 회사가 선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사람 뽑아야 돼 하는 그런 의무를 인정했던 사례였습니다. 자, 로마자 3번은 추가로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가 만약 근로자가 개별 동의서를 썼다 이 문제 나오면 로마자 3까지 가야 됩니다. 이 배경이 됐던 사건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근로자가 재취업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회사의 그 제도에 대한 설명회 이런 걸 듣고 재취업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퇴사할 때 근로자가 재취업에 대해서 신청권이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서를 보고 거기 사인을 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회사가 진행했던 설명회가 있고 하나는 근로자 퇴사할 때 썼던 사인이 있고 그 사인에 뭐라 돼 있냐면은 무조건 재청한다는 데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전까지는 무조건 다 뽑아줄게요. 다 뽑아줄게요 하고 설명회 듣고 왔는데 퇴사할 때 막상 사인했던 그 동의서에 보면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인할 때는 할 수도 있다에 사인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자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설명회 할 때 뭐라고 했다? 무조건 뽑아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로 해석해야 되냐? 여기서 대서가 로마자 3번인 거예요. 로마자 3번은 자, 두 번째 단락 결론부터 먼저 볼게요. 재채용 부분의 효력을 배제하고 재채용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퇴직 조건하는 것에 대해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집어치우고 근로자가 선택권 행사하는 거다. 근로자를 무조건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 있다는 선택권으로 가는 거다. 이걸로 보는 거냐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줄 가시면 개별 합의가 성립되었다 가정하더라도 그런 개별 합의는 재채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재채용 부분에 반해서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근기법 97조에 따라 무효다라고 돼 있죠. 이 내용은 기존까지 설명했던 걸 무조건 뽑으면 됐잖아요. 근데 개별 동의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동의서가 계약서라고 한다면 계약서가 훨씬 불리한 상황이죠.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계속했던 거는 재채용하겠다라고 하는 취업규칙이었어요. 무조건 재채용하는 의무. 근데 근로자가 나가면서 계약서, 동의서를 썼어요. 동의서는 기껏해봤자 계약서에 불과한데 여기는 근로자를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 있다는 선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취업규칙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근기법 제97조에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다. 그러면 근로계약은 이거 없애버리고 취업규칙대로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단락은 읽지 않았는데 첫 번째 단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7조는
계약이 만약 불리하다 그럼 취업규칙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 거다. 그의 내용을 하면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독립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나왔다. 재채용에 대한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판례만 여러분들이 잘 쓰셔도 충분히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주제 차별금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차별금지는 근기법 제6조의 차별이라고 되는 부분인데 로마자 1번이 일반론이죠. 차별에 대해서는 로마자 1번의 차별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모든 결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죠. 차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2번 목차 비교 대상자. 비교 대상자는 차별 처우라 했을 때 보시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비교 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판례는 이렇게 처음에 차별을 판단할 때 동등한 동일한 비교 집단 안에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다음에 3번은 직접 차별, 간접 차별은 그냥 일반론으로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4번 가십니다. 합리적 이유 가시면 합리적 이유는 또 판례 내용이죠.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세 번째 줄에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방정적 이렇게 따고 외우죠.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일반론이고 나올 수 있는 사례는 로마자 3번 가시면 판단 사례가 1번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사례 이게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시간 강사 사례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유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간 강사는 제가 3기 때 문제로 내겠던 그런 내용이었고 남녀의 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가로 1번 남녀의 성부터 먼저 볼게요. 11페이지 오셨고 2열에서 로마자 3 보셨고 1번 남녀의 성 보시면 양가로 1번 남녀 차별의 의미와 부당한 차별 규정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헌법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나오고 근기법 제6조 나오고 쭉 법조문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남녀의 차별이란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봅니다.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하도록 한 규정은 이라고 돼 있죠. 규정. 이때 문제가 됐던 사건의 배경은 규정을 가지고 차별했던 겁니다. 대우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규정에 보면은 정령 규정이 달리 돼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임금제도 같은 게 취업규칙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달리 돼 있거나 이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문제가 됐었고 규정 형식 불문이라고 돼 있죠. 규정 형식 불문이니까 이게 회사의 취업규칙이든 단체백이든 또는 법에 의한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든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뭐 규칙이든 어쨌든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조 1항과 근기법 6조 위반되어서 무효다라고 돼 있죠. 그런 규정은 무효가 되고 양가로 2번 가시면 여성 근로자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 판단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전부 보이시죠? 전부. 다수 보이시죠? 다수. 다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요거는 어떤 직무에 대해서 여성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서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성이 대부분 차지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서만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다 바로 도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봤더니만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직종에 보니까 주로 여성들이 구성돼 있더라. 그러면 뭘로 갈 수 있다? 남녀의 성에 대한 차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에 본문갑니다. 여성 근로자가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데들은 정년이 65세인 거예요. 근데 여성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부서만 60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차별 아닌가? 이렇게 문제될 수 있댔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불합리한 차별은 다음 페이지 가시면 판단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12페이지 가시고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면 근로의 내용, 그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 근로시간, 해당 분야의 특별한 복무 규율이 필요한지 그리고 인력 수급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 없는 인원이야.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인원이 감축돼야 되는데 그냥 자연 감축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년을 60세로 둔 거예요. 이러면 합리적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였습니까? 인원, 인력 수급 사정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는 직종이야. 다 전산화되어 있어.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은 딴 데 보낼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도 다른 직무는 하기 싫어해. 그러면 그대로 그냥 60세에서 자연 감소로 쭉 가겠다. 이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성에 대한 차별이 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까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강사 가시면요. 자, 시간 강사는 좀 종합적이었습니다. 법조문이 하나만 제시하고 있지 않죠.
우리 시험 범위를 넘어서서 남녀고용평등법 헌법 얘기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안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사유가 중요했죠. 근기법 제6조는 성별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게 중요했잖아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은 남성과 여성이냐 이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남성 여성 사건도 아니고 성별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사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전업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강사를 차별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법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유로 확대 해석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맨 처음에 양가로 1번 가시면 근기법 차별초의 판단 보이시는데 거기는 동그라미 1 보이시죠? 동그라미 2번 보이시죠? 그 안에 읽어보시면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필방정정 나와요. 필요성이 없으면 차별, 있다 하더라도 방법 정도가 적정한지 이걸 봅니다. 다음 2번 양가로 2번 가시면 남녀고용평등법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동일하거나 실질적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직무가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음 줄 가시면 기노, 책조, 합경근이라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학력, 경력, 근속연수 보이시죠? 네, 이걸로 판단하는 게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양가로 3번 가시면은 세 번째 줄 끝에 가시면 됩니다. 헌법 제11조 1항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 실현하는 것이다. 예, 이 얘기가 뭐냐면 근기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어쨌거나 헌법에서 비롯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유에 국한되지 말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부분 보이시죠? 예, 그게 뭐였냐? 전업이냐 비전업이냐 이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시간 강사냐 비전업 시간 강사냐 그거는 개인적인 삶이잖아요. 시간 강사라는 업무 내용은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업 비전업을 가지고 강사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게 밑에서 세 번째 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8번 주제 임금 피크제로 넘어갑니다. 자, 임금 피크제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 있고 고령자 고용법에 대한 숫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 로마자 1번 보시면 연령을 이유로 차별 금지하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 임금 피크제는 결과적으로 나이가 뭐 55세, 56세 이렇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이유로 근로를 차별한다는 거죠. 특히나 똑같은 직무를 시키면서 임금만 깎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관련 법률 가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주면 고령자 고용법 제4조 4의 1항 보이시죠? 예, 도저히 이 내용을 외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숫자 정도만 연령을 이유로 근로조건 차별하지 말라 돼 있다 하시고 고령자 고용법 제4조 4의 1항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숫자를 더 외워주시면 4조 4의 2항 특정 연령 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이 차별된다라고 해서 특정 집단을 또 차별할 때도 이것도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이번 법적 성격 가시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 구현하려는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4조 4 1항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회사에서 임금 피크 제도 도입할 때 보면 뭐 취업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과 동의하는 단체 계약 이런 것들에 근거를 둡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고령자 고용법에 위반되니까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가시면 로마자 2번 무효가 됐다. 근데 무효가 되려면 어떤 걸로 무효되느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법리로 가야 돼요. 그럼 차별을 이제 판단하면 앞서 봤던 차별에 대한 내용과 똑같겠죠. 합리적이면 차별이니까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 판단을 가시면 양가로 1번 연령 차별 금지에서 합리적 이유의 의미라고 돼 있고 네 번째 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세 번째 줄 단어 보이시고 네 번째 줄 같습니다.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하는 경우에도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다. 익숙하죠? 근로기준법에서 말했던 차별 내용과 똑같아요. 필요성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것 똑같이 나왔어요. 그럼 양가로 2번 가십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판단 기준은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1에서 5번까지가 나와 있죠. 예, 그걸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목적이 타당하냐? 2번에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어떠냐? 3번에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있느냐? 4번이 적정하냐? 그 대상 조치가 적정하냐? 5번이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도입할 때 신규 근로자, 청년 근로자 채용하겠다 하면서 임금 피크제 재원을 감축하거든요. 근데 그런 돈을 안 썼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조치 같은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 하시는 분들은 정년퇴직 시켜줄게요. 명예퇴직 시켜줄게요. 이런 것들은 재원 대상 조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성희롱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성희롱은 B급 논점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신에 나왔던 내용만 하나 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냐면 2번 보시고요.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보이시죠? 예,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에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은 두 번째 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당사자 관계라는 부분 뛰어넘고 세 번째 단락에 객관적 보이시죠? 객관적에 대한 부분만 예전에 있었어요. 이 부분까지 읽어볼게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굴욕감, 혐오감을 느꼈음을 인정돼야 된다. 이게 객관사정, 주관사정 얘기하는 거죠. 객관사정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행위가 굴욕감, 혐오감 느끼는 거고요. 주관사정은 그 행위로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성희롱 아니랬죠. 근데 당하는 사람이 굴욕감, 혐오감까지 느껴야 된다라고 해서 행위에 대한 성질은 객관이고, 그다음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까지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법리였는데 추가된 내용이 요 아랫부분,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성적 원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직원들이 있는데 퇴근하는 난 다음에 다른 직원들끼리 있을 때, 그 사람은 없고 다른 직원들끼리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뒷담화죠. 그런 걸 해서 그 사람이 굴욕감 느낄 수 있는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렇다면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징계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두 가지 단어 정도만 기억하자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지금 3번 목차입니다. 거기서 네 번째 줄 끝에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아래 세 줄 내려가시면 고용환경 감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징계 사유가 된다 했죠. 징계가 원래는 회사의 직장 질서 침해를 해야 되는데 성희롱 사건은 사업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퇴사해버리지 않냐. 고용환경 악화시킨다. 또 퇴사한 사람도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4번 가시면 입증 책임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고도의 개연성 단어 보이시죠? 고도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꼭 명백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시면은 자, 양가로 이번에 사용자 범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사용자 범위에 밑줄 꺼진 거. 원래는 당연히 채용한 주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지는 거죠. 근데 추가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파견회사일 때입니다. 파견회사. 자, 파견회사면은 우리가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채용한 회사고 여기가 근로자를 부려먹는 사용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여기 사용기업에 가서 성희롱을 당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냐? 이 사용기업에서 야, 얘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 직원들 뭐 처벌받게 생겼다. 얘가 우리 회사 분위기 흐린다. 이러면서 파견회사한테 이 감 말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댔죠. 그러면 A 회사가 직접 채용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우리는 사용자 책임 물을 수 있겠냐. 성희롱의 일종의 근로자 불이익 준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줄 꺼진 내용 보시면 남녀고용 평등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치해야 될 사업주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도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사용사업주도 근로자 바꿔주세요.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근로자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용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위약예정 금지로 넘어갑니다. 자, 위약예정 금지는 이것도 이제 B급 논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추가 최신 판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17페이지 가시면 5번 주식 매각 위로금이 나옵니다. 요거를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약 예정 금지는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근로자한테 강제 근로를 근로자한테 이직 못하게 한다. 강제 근로 위험이 있다. 그럼 무효가 됐었죠. 근데 주식 매각 위로금은 그 결론이 반대였죠. 해도 된다. 주식 매각 위로금에 대해서 조건을 겁니다. 위로금 줄게. 대신 1년 동안 이직하지 마. 1년 내에 이직하면은 그 위로금 회수할 거야? 이렇게 했던 사건이죠. 근데 여기 근로자가 어기고 이직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만 약속한 대로 위로금 다시 패턴해 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이거 나 이직 못하게 만드는 위약금이요 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 아닙니다. 위약금 아니고 이 돈은 근로자한테 이득만 되는 돈이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주식 매각 위로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반론은 뭐 써야 되냐? 여러분들은 16페이지 가시면은 로마자 1의 의의 및 취지, 자, 위약 예정 금지에 대한 법조문을 가볍게 쓰시는 겁니다. 20조 내용 쓰시고 그 다음 로마자 2번에 분설로서 위약 예정 정의, 그 다음에 불법 행위 기한 손해배상 예정이 금지되는지, 사용자가 위약 예정을 할 수 없는 상대방의 범위, 이게 일반론인데 이 내용 정도만 쓰시고 바로 5번 가시면 돼요. 5번 가셔서 주식 매각 위로금은 위약 예정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뛰어넘을게요. 바로 5번, 17페이지 5번 주식 매각 위로금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팔았고 주식 판 것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막 반발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돈 좀 줄게. 입마금료, 위로금. 우리 회사 주인이 바뀌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주식 팔아서 차익을 회사가 많이 얻다 보니까 근로자들마다 한 5천에서 1억 이렇게 그냥 위로금 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 걸었다? 두 번째 줄에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했다. 이렇게 약정했고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규모, 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를 종합해보면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의 반환은 근로를 계속 부당하게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0조에 금지하는 약정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20조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이 약정은 유예하고 주식 매각 위로금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갔던 겁니다.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판단 기준은 17페이지에 남아있죠. 여기서 네 번째 줄에 설정 양상, 금전의 성격, 규모 액수, 체결 목적, 경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페이지 채용 내정. 채용 내정은 B급 논점인데요. 그런데도 여기 실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 부분에서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교수님들께서 최신 판례만 내진 않거든요. 최신 판례 말고 그냥 안 나온 논점 중에서도 한번 몸 풀어봐, 한번 연습해봐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채용 내정 안 나온 좀 됐으니까 이것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한 번 더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채용 내정은 주로 보면 취소가 문제되죠. 채용 내정 취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좀 더 폭넓다. 특히 문제됐던 사례는 정리해고 사건이었다.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보면 19페이지 있고 양가로 3번에 있죠.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완화돼서 적용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근로자 대표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대상자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리해고 대상자는 해고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본 채용 예정일 이후에는 임금 줘야 된다는 부분도 있죠. 그 내용은 20페이지에 남아있고 20페이지에 1번 로마자 5번에 1번 임금 청구권 보이시죠? 임금은 본 채용 예정일 이후에는 임금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부재수 합의서를 썼어요. 해고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 부재수 합의는 해고에 대해서만 적용되지 임금 포기로 보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시용 갑니다. 시용은 A급 논점으로 꼽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냐? 최근에 추가된 판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3번에 제가 교육훈련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 이 부분을 3기 때 모의고사를 내기도 했었죠. 이 논점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또 이 논점이 엮여 있는 게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가시면 관련 문제 로마자 6번에 보면 1번, 2번 목차 보이시죠? 요게 시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계약 체결했을 때 요거 말고 2번 시용근로자 업무상재 보이시죠? 요게 해고 금지 기간하고 엮여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해고 금지 기간하고 같이 엮어서 낼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서 시용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시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해 보면 자, 시용이라는 건 시험적으로 쓰는 기간을 얘기하죠. 그리고 의의는 넘어가고요. 로마자 이번에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시용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계약서에 정확하게 시용 적용한다고. 이번 목차는 시용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원래 꼭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3번 목차 가시면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특징이 뭐였습니까? 요거는 채용 단계였어요. 채용 단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시용이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법리대로 해석한다면 시용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시용이 아니네. 정식 직원이네. 이렇게 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했어요. 앞에 있는 1번, 2번에 대한 얘기, 시용을 명시할 것, 그 다음에 시용기간, 요거에 대해서는 자 여기가 채용 단계, 그 다음에 시용, 그 다음 정식 채용 이렇게 3단계가 있다면 시용이냐 정식 채용이냐 문제가 될 때는 1,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정식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평소에 해야 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다. 근데 정식 채용된 거예요? 시용이에요? 했을 때는 명시해줘야 된다. 기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3번 목차. 3번 목차는 2단계였죠. 2단계. 채용 단계였고 채용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 사람 본 채용 딱 확정 안 됐어요. 너 내일부터 출근해. 아직 안 됐어요. 아직까지 최종 면접이 남아 있었고 그 전에 있었던 코스에 대한 연수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연수 과정이고 채용 단계니까 너 근로자 아냐?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근로자가 아니니까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박탈당하잖아요. 특히나 이 사람은 연수 단계에서 한 달 동안 연수였고 연수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던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났으니까 산재 처리를 해줘야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채용 단계였고 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용으로 인정되는 게 근로자한테 유리했던 사건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 2번하고 풀리는 게 아니라 교육훈련이다 또는 면접과정이다 이런 단어 나오면 2, 3번 판례 가지고 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에 업무 적격성 평가와 해역권 유보라는 시용 목적에 따라 시용 기간 중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되었으면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돼 있죠. 예. 이 사람은 채용 단계였고 연수 과정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버스 갈아타면서 그냥 교육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럼 원래 채용되면 고정된 버스로 운전하니까 내용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동그라미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성격을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해서 교육 훈련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통해서 교육 훈련 받고 있으면 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음 단락 가시면 교육 훈련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3번 동그라미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할 여지가 있다. 종속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서 근로가 제공되어 이상 시용기간 중에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임금 안 받아도 뭐가 될 수 있다? 임금 안 받아도 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계약서 안 써도 시용이 될 수 있다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제 수습 또는 회사의 인턴 그래서 무급으로 해서 그냥 교육훈련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해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상재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용이면 근로자니까 업무상재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면은 마지막 학기 실습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다쳐도 업무상재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고 다음 가시면은 뭐 법적 성질이나 본채용 거절, 본채용 거절 사유 정도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혹시나 B급 주제이긴 하나 그래도 업무상 이 사람이 22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면 업무 능력이나 자질, 인품, 성질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는 시용제도 취지 목적에 비춰볼 때 네 번째 줄에 객관 합리적 이유 존재에서 사회통상 상당하다 인정되면 그러면 시용 거절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면은 시용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23조 1항에 따라서 거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B급 논점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열 갑니다. 로마자 6번에 관련 문제 가시고요. 관련 문제 1번. 1번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시용 근로가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본채용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업무가 뭐 IT 업무였는데 그 다음에 IT는 좀 별로고 너 그냥 수인하자. 회사 경비나 하자. 그런데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그냥 경비로 채용될게요 하고 사인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근로계약이 기간이 합산되냐 이겁니다.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두 번째 줄 갑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첫 번째 줄에 근로 제공 형태가 변경되었어요. IT 들어왔다가 경비로 바뀌었어요. 그게 근로 형태가 바뀌었죠. 두 번째 줄 끝에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 체결해서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 시용기간, 본 근로계약 기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업무가 바뀌어도 시용기간 합산해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업무가 같으면 더더욱 합산해야 되겠죠.
다음 2번 목차 가시면 업무상재. 자, 업무상재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 시용 근로자에도 근로자니까 업무상재가 될 수 있죠. 근데 해고금지기간에서에 대한 이슈는 뭐가 있었냐? 해고금지기간에 해당되면 해고가 안 되죠. 그 해고금지기간에서 예전에는 병원에 그냥 실려가서 하루 종일 일 못할 때만 업무상재에 해고금지기간을 팠었어요. 근데 요 판례에서 특이했던 게 부분휴업, 통원치료만 해도 업무상재에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고, 플러스로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취지는 제가 안 읽을게요. 네 번째 줄에 끝에 가시면 업무상재에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인정되니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이유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기간 중이다 한다면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 해고하거나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용 근로자도 업무상재로 지금 치료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고 금지 기간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를 수 없죠. 또 본 근로계약 체결 거절 못하니까 뭐가 바로 되는 겁니까? 바로 시용에서 정식 채용으로 바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게 최근에 인정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A급 논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한번 끊고 갈게요. 10분 쉬었다가 임금 부분 보도록 합니다.